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선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에서 유권자가 한 표씩만 행사할 수 있는데요. 투표용지에 적힌 이름 중 원하는 후보 옆에 도장을 찍는 방식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라도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대선이 그런 경우죠. 각 주별로 인구수에 따라 선거 대리인의 수가 정해지고 미국 시민은 어느 선거 대리인을 뽑을지 투표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선거 대리인단이 시민들 대신 투표를 하죠. 한국도 한때는 미국처럼 대리인단을 통한 대통령 선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워낙 부정부패가 많았던 시절이라 그들만의 리그처럼 여겨져 체육관 선거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었습니다만 1987년 개헌 이후 대통령 직선제로 바뀐 뒤부턴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직접 참여하고 있죠. 이렇게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시장 같은 선출직을 직선제로 뽑는 나라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에 있어선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특이하다고 생각한 방식은 단기 이양식 투표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일종의 선호도 투표인데 출마한 후보의 선호도를 1부터 정해진 순서까지 매겨서 선거를 치르는 방법입니다. 후보가 총 10명이라면 10위까지 순서를 다 쓰는 경우도 있고 3, 4등 정도까지만 쓰도록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선거제도로 유명한 국가는 대표적으로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중앙정부의회 선거를 비롯해 몰타 의회나 호주 상원 선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투표를 합니다. 당연히 선호도 순서를 매기는 의미가 있어야 하니 여러 명의 후보를 한꺼번에 뽑는 중대선거구제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이 투표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좀 많이 복잡한데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트랜스퍼러블이란 단어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트랜스퍼는 옮긴다는 뜻인데 한마디로 선택지가 옮겨질 수 있는 투표인 셈이죠. 예를 들어서 3명을 뽑는 선거에서 100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후보는 특정 표 이상을 얻어야 당선이 확정되는데 이 최소한의 득표수를 쿼터라고 합니다. 대체로 쿼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즉 지금의 예시에선 26표를 확보해야 당선이 확정되는 셈이죠. 유권자는 투표지에 후보자의 선호도를 표시합니다. 국가별로 투표지의 모습이 다르니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고르는 위 투표지는 대략적인 예시로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투표가 끝나면 먼저 1순위 표를 모두 합산합니다. 이때 26표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동시에 3명이 나왔다면 당선자 결정은 곧바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1순위 득표가 가장 적은 최저 득표자를 탈락시키고 그 사람을 1순위로 지목한 표에 기입된 2순위 후보에게 표가 나눠집니다. 이렇게 해도 쿼터를 넘은 사람이 없다면 다시 한번 그 다음 최저 득표자를 탈락시키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2순위 후보에게 표를 나누죠. 이렇게 쿼터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생기면 당선이 확정되고 쿼터, 그러니까 지금 예시에선 26표를 초과하는 표수에 한해서는 다시 2순위 후보에게 표를 나눠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당선자 왕버섯의 잉여표를 상한버섯에게 주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왕버섯이 36표를 받아 당선되었다면 10표는 당선에 굳이 필요 없는 잉여표가 됩니다. 그러면 왕버섯이 받은 총표인 36표 중에서 상한버섯이 2순위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를 계산합니다. 앞서 최저 득표자가 탈락하며 2순위로 왕버섯이 받은 표도 있을 테니 이 표에서는 3순위에 상한버섯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확인한 상한버섯이 차지하는 표가 18표라고 하겠습니다. 36표 중에서 절반이죠. 그럼 잉여표 10표 중 절반인 5표를 가져갑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후보자도 계산해 나머지 5개의 잉여표도 나눕니다. 이런 방식으로 쿼터를 넘긴 후보자가 지금 예시에선 3명이 될 때까지 최저 득표자를 탈락시키고 표를 나누고 초과된 표를 또 나누는 방식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당선자 정원이 채워지면 집계를 종료합니다. 사실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한 국가 중엔 단순히 한 명만 투표하거나 의석수만큼 투표하고 이를 합산하여 등수를 매겨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보편적이긴 합니다. 다만 이런 복잡한 단기 이양식 투표의 장점도 있습니다. 의석 산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잉여표나 낙선할 후보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게 할 수 있고 유권자의 선호도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기 때문이죠. 그래도 개표 자체에 엄청난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무시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반면에 투표 방식 자체는 한국과 큰 차이가 없지만 의무투표제를 채택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국가는 꽤 많은데 대부분 벌금을 부과하거나
공직 취임을 제한하거나 은행 거래를 제한하는 시기죠. 벨기에, 호주, 그리스, 브라질 등이 있는데 모두 살펴보긴 힘드니 대표로 브라질의 상황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브라질은 만 16세부터 선거권이 있는데 이 중 의무투표가 적용되는 연령은 18세부터 70세 미만까지입니다. 즉 16, 17세 청소년과 70세 이상 노인은 반드시 투표할 필요는 없죠.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30일까지 불참 사유를 해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의 3에서 10% 수준의 벌금이 부과되고 공직 진출, 여권 발급, 연금 혜택, 자동차 구매, 주택 구매에도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이 상당히 센 편입니다. 거기다 투표 3번 불참, 6개월 이내에 불참 사유 미제출, 벌금 미납이 있으면 유권자 등록 자체가 말소된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브라질은 2000년부터 버튼식 전자투표기를 사용하고 있죠. 때문에 행정력이 적게 소모되고 개표 시간도 극적으로 줄어들지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기기임에도 해킹이나 조작과 같은 부정선거 음모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 중국, 북한의 투표 방법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방식은 국내 언론에서도 자주 소개된 적이 있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을 듯 한데요. 일본에서는 수기로 후보자의 이름을 써야 합니다. 비례대표를 뽑을 때에도 정당의 이름을 정확히 써야 하죠. 그래서 비슷한 한자를 쓰는 후보자가 있어서 헷갈리거나 발음이 같더라도 다른 한자를 쓰면 무효표가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투표할 때 쓰는 정당명은 지정된 약칭으로 써도 되는 규칙이 있는데 2022년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이 똑같이 민주당을 약칭으로 지정하는 대참사가 벌어져 엄청난 수의 복수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과 북한도 선거를 합니다. 중국에서 국가주석을 포함한 고위직 관리는 오로지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전국인민대표회의라는 형식상의 행사에서 승인을 하는 형태로 선출됩니다. 이런 선출 과정은 공산당끼리 하는 잔치에 불과하지만 1980년대 말부터는 적어도 최소 행정구역 단위에선 지역별 대표자를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과정에 그치긴 하지만 한국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최고인민의 대의원과 보군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를 치르긴 합니다. 여기서 형식적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후보자가 나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거구마다 공산당이 후보자를 한 명씩만 내보내기 때문이죠. 게다가 투표 과정이랄 것도 없습니다. 북한에서 선거는 의무이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징계의 대상이 되므로 투표날 모든 주민은 선거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주민은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표를 나눠봤는데 이 표를 투표함에 넣기만 하면 찬성한 것이 됩니다. 이렇기에 사실상 모든 후보자는 100%라는 완벽한 득표율을 올릴 수 있죠. 여기까지 특이한 선거 과정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소개하지 않은 여러분이 아시는 다른 나라의 신기한 선거 방식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